예, 반갑습니다. 파이널 총정리 강의 두 번째입니다. 국사가 배점이 두 배다 보니까 또 제가 여러분한테 빠른 목소리로 빠르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 공부하셨다는 걸 전제하에 그렇게 많은 걸 전달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빠릅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이패스 코리아에서 여러분들 속도를 늦게 해서 들으실 수는 있죠. 그렇게 하시고 그 속도를 늦게 해서 이제 못 듣는 게 제 카페에 올릴 건데 이 카페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 못 보시게, 그러니까 빠르게는 이제 느리게 해서는 못 보시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자, 조선입니다. 1-86쪽인데요. 조선을 세우는 그 신진사대부 세력이 급진개혁파하고 온건개혁파로 나는데 그 특징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조선의 그 태종하고 세종, 세조, 성종. 세종하고 성종은 참 괜찮은 왕이고, 태종과 세조는 이제 왕이 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 형제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태종하고 세조의 공통점은 육조직계제고, 이 종친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게 태종인데, 종친을 그 관리로 등용한 건 또 세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신권, 신하의 권리를 조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4명의 왕의 업적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홍문관 하면 성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종은 경연을 강화했습니다. 경연은 왕으로 봤을 땐 좀 껄끄러운 건데 그런 걸 마다하지 않았죠. 성종은.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인데요. 1-88쪽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각각의 하는 일하고 대간, 대성, 아까 고려하고 비교했던 것도 알아두시고요. 승정원. 고려 때는 중추원이죠. 왕의 비서. 중추원은 이제 고려 때 중추원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밀도 담당했죠. 한성부, 그 다음에 1-89쪽에 춘추관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도 밑에 부목군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수령이 파견된 거죠. 수령이 하는 일 7가지 일이 있죠. 참고에 그것도 보시고요. 이 고려 때 향리하고 조선 때 향리, 고려 때 향리가 할 만했죠. 지방관 역할을 했으니까. 조선 때는 이제 뭐 아전으로,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전락했죠. 보수도 없고 그래서 나쁜 짓을 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와 향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수령, 향리, 유양소 이렇게 삼각형 트라이앵글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권력 구조가 마을을 이끌고 나갔는데, 유양소는 지방자치, 향촌자치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게 경제소가 또 있었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군역제도 양인 개병, 특히 5위의 갑사, 정군, 특수군. 그 다음에 잡색군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 문제 나왔죠. 농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인데.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으로 안 나왔지만 영진체제, 진관체제, 재승방약, 소국군. 자전자수가 뭐죠? 진관체제죠. 후방에 군대가 비어서 무너지면 속수무책인 게 재승방약. 이때가 임진왜란 때죠. 조선 후기에 양반까지 포함하는 소고군. 근데 양반 참가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관리에 천민을 제외하고는 응시 제한이 없고, 문과는 일반 관리가 되는 지금 탄간오리, 제가한 여자, 자선, 서울 이런 거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은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소과 대과는 초시 복시가 있고, 대과는 전시가 있죠. 순위를 정하는 거죠. 전시를 실시한 건 왕권 강화입니다. 그리고 무과는 서울도 볼 수 있었고 전시까지 다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소과 대과 구별이 없고 홍패를 지급하고, 대과에 합격해도 홍패, 소과에 합격하면 백패. 그렇죠? 정기시험이 이제 승년시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제도는 상피제도죠. 상피제도하고 임기제도의 목적은 뭐죠? 그죠? 관리 부정 방지가 목적이죠. 1-93쪽에 훈구파하고 살인파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만 바라봐. 오직 성리학만 바라봐. 뭐죠? 살인이죠. 성리학 이외에도 바라봐도 돼. 뭐야? 훈구파죠. 그 다음에 살인의 성장인데 성종 때 김종직, 그리고 나중에 김효사 때 희생된 조광조, 김종직, 조광조 다 살인이죠. 그래서 사화가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죠.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 특히 김효사 때 희생된 조광조의 업적은 다 기억을 해야 되고, 경연을 강화했습니다.
경연을 강화했습니다. 향촌 자치기 때문에 왕권 강화하고 반대되죠. 경연 자체가 왕권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소학을 보급하고 그 속격서를 왜 폐지했죠? 오직 성리학만 바라봐. 그러니까 도교와 관련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속격서 필요 없죠? 사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량가 살인파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려고 했던 거죠. 관리 추천제 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붕당은 사림의 내부 분열이죠. 사화를 통해서 거의 그 훈구파한테 4번이나 졌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훈구파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지만 그랬는데 이제 선조 때 드디어 사림이 16세기 권력을 잡았는데 사림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죠. 동인과 서인, 동인은 남인과 북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대표자 또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특히 그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동인과 서인은 1-94 쪽에 이조전랑 자리 문제하고 척신정치 잔재성산이고 남인과 북인은 1-95 쪽에 중간 위에 보면 동그라미 리을의 정렬입 모반 사건 이후에 서인 정철의 세자 책봉 건의 이런 걸로 인한 정철의 처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붕당이 시작을 되면 이제 그 광해군이 북인을 좋아하면서 중립외교를 했죠. 서인이 친명 배금으로서 열받아 했죠. 결국에는 이제 그 광해군이 나쁜 짓에 쫓겨나고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되니까 친명 배금하니까 후금이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 후금이 청나라를 이름바꿔서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을 이제 잡혀갔던 왕자 2명 중에 1명이 돌아와서 그 효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정 때 북벌론 하죠. 그러다가 병들어 죽죠. 그다음에 효정하고 효정 마누라 죽고 난 뒤에 그 상복 입는 문제를 가지고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있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2번 싸웠죠. 숙종 때 환국으로 3번 싸우죠. 숙종 때 경신왕국 이후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죠. 상대당에 대해서 사약을 내려서 인더스카이로 세이 굿바이 시켰죠. 그 다음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의 조선의 외교 정책은 4대 교린이죠. 중국에게는 4대 예의를 갖추고 교린은 이웃나라인 여진 일본하고는 교류하는데 여진하고 한 경우도 말 안 듣는 경우는 이제 강경과 온건척을 병행했죠. 그래서 그리고 회유 정책으로는 이제 경성, 경원 이런 데 무역소, 종성 또는 뭐 경성, 경원 무역소를 설치하고 삼포계양 일본한테는 그리고 사군 육진인데요. 사군은 압록강, 육진은 두만강,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그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우리가 교재에서는 얘기를 하지 없죠. 사군은 최윤덕 장군이 개척했고,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에요. 육진은 두만강 유역에 있었고, 사군은 압록강 유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포회란, 을묘회란을 거치면서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 비변사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비변사는요, 여러분,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였죠. 세도 정치가 어차피 비정상적인 정치를 할 때니까 비변사에서 했는데, 비변사가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만들죠. 참고에 보면 1-97쪽에 삼포외란을 비변사나 임시관청으로, 명종 때 을묘해변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첫 승리는 옥포해전이죠. 바다에. 임진왜란은 3대첩, 이순신의 3대첩 1-91쪽 맨 아래쪽에 보시고요. 의병도 1-97쪽에 그 유정과 휴정을 구분해야 되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느냐. 곽재우는 경상도, 예를 들어서 김덕령은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 이런 것들 알아두겠습니다. 정문부는 함경도.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죠. 임진왜란 때. 그래서 거둔 승리가 행주대첩 권율 장군의.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내려가면 그 경복궁으로 임진왜란에서 불탄 게 경복궁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명척, 납속책,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이 일본에 전파되고 임진왜란 때 또 도자기 기술자를 잡아가죠. 일본이. 그래서 도자기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진왜란을. 자, 그 다음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광해군 때 동의보건 만들었죠. 그리고 호란과 북벌운동의 배척이 아니라 그 배척 빼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 정봉수 이립이 나오면 정묘호란 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라고 한 것이 효종 때 북벌론인데 이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죠. 17세기의 북벌론이 18세기의 북학론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나선 정벌 청나라 요청에 의해서 그 러시아 정벌에 나서서 두 번 다 이기죠. 자, 조선 후기로 넘어갑시다. 비변사가 처음에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로 바뀌고 세조정치 핵심 기구로. 비변사의 구성원 중에 빠진 사람은 5조 그러니까 6조 판서 중에 공조죠. 비변사 등록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립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군대를 갔더니 벽돌 날리기 하니까 군역을 기피하죠. 대립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101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오군영이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만들어지죠. 이거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죠. 어영청, 청룡청, 수호청, 금이용이 제일 나중에 만들어져요. 숙종 때. 영진체제, 진간체제, 재생방역, 소고구는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조선 후기는 어떤 그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인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1-102쪽에 농민들이 땅 버리고 도망가니까 못하게 하려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호패법, 오가작통법 실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붕당 정치의 전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다 보셔야 되고요. 1-103쪽에 탕평론의 대두가 나오는데 중간 아래에 숙종 때 붕당 정치의 변질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인데요.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인데 이 영조의 탕평파 중심, 그리고 영조의 업적하고 정조의 업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균역법은 영조죠. 속대전 영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해통공, 대전 통편, 회통이 아닙니다. 회통은 흥선대원군, 서울과 노비차별 없애고 이런 것들은 정조입니다. 규장각, 규장각하고 장룡령이 정조의 왕권 강화 기구죠. 그 기구.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똑똑한 신하들 재교육시킨 거죠, 정조가. 장룡령 친위부대 보디가드죠. 그 다음에 세조정치는 춘조, 원종, 철종인데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죠. 시파와 벽파 내용도 알아둬야 돼요. 사도세자 죽음에 동정적인 게 시파고,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벽파죠. 자, 그 다음에 그 세조정치 때요, 정말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잠깐 멈출 정도로 그 수탈이 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파견한 게 통신사죠. 그 사자가 통신사의 사자가 이게 이 사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한자가 틀렸어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 8번, 조선 후기에 12번 파견했죠. 통신사.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 우리는 일본에 이제 감시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죠. 조선 전기의 경제가 자급자족적이었지, 아직까지는. 과점법을 시행한 게 이제 고려 말에 과점법을 발표를 하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고요. 이 전시과하고 과점법의 차이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은 게 과점법이고, 과점법은 경기도 땅에 한해서 수조권을 준 거죠. 전시과는 전국 규모의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다 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과점법이 왜 직전법으로 바뀌죠? 세습하면 안 되는데 세습하는 토지가 늘어난 거죠.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 근데 이제 직전법을 실시하니까 은퇴후를 걱정한 관리들이 삥을 뜯죠.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관수관급제를 했죠. 직전법을 시행하면서. 그러면서 직전법을 폐지하고 녹봉을 주니까 역시 또 녹봉도 월급이랑 마찬가지인데 월급은 매달 받지만 그 당시에 매달 준 건 아니지만 급여죠. 녹봉은. 급여인데 이것도 국가를 위해서 일 안 하면 사표 쓰는 순간 녹봉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관리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이제는 먹고 살려면 수조권이었는데 이제 소유권이죠. 그래서 16세기에 지주전허제가 등장하죠. 땅 주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과점법은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고 그랬는데 세종대왕 때 전분육등법이라고 해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풍흉의 정도죠. 그게 9등급. 토지의 비옥도 모래 땅이냐 황토방이냐 6등급.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낼 때 적게 낼 때가 다르죠. 많이 낼 때는 20두, 적게 낼 때는 4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의 민정문서가요 노동력의 다가에 따라 9등급, 남녀별 연령에 따라 6등급이고요. 고려의 국자감이 유학부가 9년이고요, 기술학부가 6년이고요.
전분 6등급은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 연분 9등급은 풍용에 따라 9등급. 이렇게 6과 9가 6하고 9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납도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익류지역 고치라 그랬죠? 거기 1-110쪽에 평안도하고 황해도가 아니라 한경도죠. 그리고 그 고려대로 이제 그 110쪽의 아래로 1-110쪽에 맨 아래로 가면 건농정책이 나오죠. 농사직설하고 금양잡록이 있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111에 농업기술의 발달, 12법이 발달했고요. 12법, 빌려주는 방법이 발달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고려 때부터 이제 12법, 그러니까 그 전에 빌려주는 방법이 이렇게 체계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배설물하고 지푸라기 섞어가지고 한 그 12법이 고려 때부터인데 조선 때 더욱더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2년 3작도 고려 때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것이 더 일반화된 거죠. 농업의 형태, 반농사, 2년 3작의 일반화. 이양법이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 남부지방 일부에서 하다가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죠. 이양법이 장적 광작이 가능해지고 1-111. 그 다음에 그 호패법 오거장통법 얘기했고요. 관영수공업법 그 참고에 보면 1-111에 고려 전기와 조선 전기 관영, 고려 후기와 고선 후기 민영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시서라고 하는 감독관청이 있었죠. 고려에도 있었죠. 경시서. 조선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장시에서 활약한 보부상, 그리고 이게 16세기에 중엽에 전국적으로 장시가 확대됐다. 5일장이죠. 그 다음에 조선 전기까지는 여전히 물건 사는데 돈 사용하지 않았죠. 많이.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부터 등장한 지주존여자가 일반화되죠. 그리고 또, 특히 112쪽에 박납의 폐단이 굉장히 제일 박납은 특산물을 대신 내는 건데 관리들이 많이 삥을 뜯었잖아요. 나쁜 짓을. 그래서 많이 뜯어갔단 말이에요. 농민을 가장 괴롭혔고요. 그리고 이제 1-113쪽에 가면은 양인이면 모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양인은 주로 이제 상인, 농민, 수공업자로 축소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더니 뭐예요? 벽돌을 날라요. 그러니까 대신 보내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허리병신 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신 올 사람들 관청한테 돈 내고 대신 오지 마. 반군 수포제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그냥 내고 오지 말라 만든 게 뭐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반군 수포가 군적 수포제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선 후기인데요. 영조 때 2필 받던 걸 1년에 군대 갈 사람이 군대 안 가려면 2필 받던 걸 2중 3중을 받으니까 한 필로 줄인 게 균역법이죠. 지금 우리가 조선 정기를 하고 있지만 18세기까지 이제 맥이 흐른다는 흐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사림이 권력 잡고 있을 때 그때 인걱정의 난, 참고의 16세기 상황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의 경제인데 영정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4두에서 20두까지 내던 걸 4두로 고정했으니까 가장 적게 내는 걸로 해서 백성들의 시름이, 줄어드는가 했는데, 각종 명목으로 더 뜯어냈죠. 그 다음에 대동법은 특산물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쌀배 돈 중에 하나 내는 거죠. 근데 토지 기준으로 내는 걸로 바뀌니까 지주반대 때문에 100년 정도 전국 시행에 100년 정도 걸렸죠. 돈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대동법이 지주의 반발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정부는 이제 굴비 같은 게 안 올라오잖아요. 지방의 특산물이.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거꾸로 쌀배돈 가지고 물건 사오는 공인이 등장했죠. 국가적인 규모로, 대규모로, 주문을 하니까 공인이 국가에 필요한 물품, 상업이 발달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죠.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공인의 등장과 대동법 실시로 인한, 그리고 정주 때 신의 통공이죠. 금난 정권 폐지죠.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의 한계는 별공 진상인 존속이 됐고요. 균역법은, 이제 2필 받던 걸, 한 필로 줄이니까, 국가가 가난해지니까, 보충, 균역법의 보충 방법 중요하죠. 결장미, 선무군관포, 어장세, 선박세를 국고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작을 다시 또 돈 가진 사람이 내게 하게 만들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전호자가 조선 전기에는 타조법, 반타작이죠. 50대 50, 지주하고 전호가 신분제적 관계, 그쵸?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도조법으로 바뀌죠. 정액제로 바뀌죠.
타조법, 조선전기의 타조법은 정율제죠. 그래서 지주가 전하한테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조선 후기는 도조법, 정액제로 바뀌면서 경제적인 관계로 바뀌죠. 지주와 전하의 관계. 그리고 또 모내기법, 이양법이 1-115쪽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논농사의 이양법이라면 밭농사의 견정법, 이게 땅이 이렇게 좀 들어간, 울퉁불퉁한데 들어간 쪽에 고랑에 심는 거죠. 밭작물, 씨앗을. 그 다음에 이제, 광작 같은 게 이양법으로 인해가지고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광작으로 일부 집안은 부자 농민, 대부분의 농민은 못 살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은 하루 일당 받는 임노동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민영수공업, 조선 후기에 시장 판매를 위한 선대제, 독립수공업자, 그 다음에 민영광산에 처음에 정부가 광산 독점하다가, 어떤 지역, 이렇게 딱 지역을 정해서 설점 수세제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면서, 잠체가 성행하고 덕대라고 하는 자본주의 맹아가 등장하죠. 자본과 경영의 분리, 덕대. 그 다음에 이제 신해 통곡으로 금난 정권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 관어 상인이 사상이라는데 사상에는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개성의 송상인데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 사이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짭짤하게 오마이 딜리셔스한 건 뭐죠? 개성의 송상입니다. 송상은 얼마나 돈을 벌었다?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설치했다. 송방. 그 다음에 장시도요. 16세기 이미 확대됐고 조선 후기에는 천여 개로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포구에서 항구에서 돈 번 사람은 객지와 여각이죠. 지방 장시에도 객지 여각이 등장했지만 지방 장시는 보부상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또 한강에서 배 타고 쌀 팔아서 돈 번 사람 경강상인, 경강은 수도경자 한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역을 개시, 사무역을 후시라 그러죠. 조선 후기에 후시, 개시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전항, 돈을 찍었는데 돈이 부족해 화폐를 갖다가 교환 수단으로 보다는 가치 저당 수단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항이 등장했죠. 그리고 신용화폐도 등장하고 대규모 거래. 그리고 또 조선 후기의 양반도 양반 나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세 사회인데 이 118쪽은 조선 전기인데 어찌됐든 조선은 양천제도인데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가 된 거죠. 실제적으로는 4개의 신분이고 법적으로는 2개의 신분밖에 없었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의창하고 상평창은 고려에 있던 것이 그대로 내려왔고 상평창이 나중에 환국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의창이 환국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0쪽에 가면은 법률 제도도요. 고려의 법률 참고에 나오잖아요. 위에 120쪽의 맨 위에 고려의 법률하고 조선의 법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쪽으로 가면은 양반이 조선 후기의 양반은 양반 나름이죠. 조선전기 양반은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소전전기 농민은 권력도 없고 빽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러나 조선 후기는 일부지만은 부자 농민 등장하고 조선 후기 양반은 양반 나름이야. 개나 소나 양반이 됐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선전기처럼 여전히 힘 있는 양반, 권반 또는 벌렬 양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마을에서만 겨우 힘 좀 쓰는 향반, 완전히 몰락하고 농사 짓는 양반, 잠반. 이렇게 조선 후기 양반의 양반 나름이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중요한 게 1-122쪽에 중간 아래에 농민층의 분화죠. 양반 수가 증가하고 상민 노비수 감소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에 대해서 차별 대우했던 건 정조 때부터 1-122쪽의 맨 아래에 서어를 등용해서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한 사람이 유득공, 발해고죠. 이덕무, 박제가의 북학의, 북학파. 그 다음에 중인은 이제 서울 중에서, 그러니까 중인 중에서도 서울을 많이 천대를 했는데 그것에 자극받아가지고 서울이, 대우가 달라지니까 우리 중인도 중인 안에 서울이 그러니까 서울이 중인에 속하지만 서울이 중인 중에서도 천대를 받았는데 대접을 좀, 좋게 받으니까 중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관, 그리고 통역하러 가가지고 서양에 가서 서학의 외래문화 받아들이죠.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노비, 순조 때 관노비 해방하고 1894년에 갑오개혁 때 산업이 해방하죠. 그리고 조선 후기는 세금 내는 계층, 농민을 늘리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 엄마 아빠 중인데 엄마 신분을 따라가죠. 조선 후기에는 엄마가 농민이고 아빠가 노비인 경우가 많아요.
일천 직천에 의하자면 노비가 되는데 그걸 엄마 신분을 따라가면 농민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내고 군대 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노비 종목법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조선 후기부터 조선 초 중기까지는 거의 남녀 평등이었죠. 상속에 있어서도 그렇고 크게. 근데 17세기 이후니까 조선 후기부터 친형제도 같은 게 이게 시집살이거든요. 이게 이제 남전여비가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25쪽에 그 마을에 이 유양소를 중심으로 한 그 양반 세력들, 그 구향이라 그래요. 그리고 새롭게 상업으로 돈 번 세력들이 그 수령하고 손잡고 그 이제 신향이라 그래요. 그 신향과 구향의 대립인 향권 쟁탈전 125쪽.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126쪽에 가면 동학은 천주교하고 동학이 탄압받은 이유가 인간평등이고요. 천주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동학은요, 기존의 종교 다 장점을 땄어요.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 교리까지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시천주, 인내천 다 동학입니다. 동학은 여성과 어린이 예뻐했죠. 최재호가 죽고 난 다음에 최시영이가 동경대전 용담유사 보시고 동경대전이 경전이죠. 그 다음에 127쪽에 세도정치 때 삼정의 문란, 세 가지 세금으로 백성들이 굉장히 신음했는데 그 대표적인 난이 홍경래 난과 임술농민봉기입니다. 그 홍경래 난하고 임술농민봉기는 세도정치의 폐단인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지만 홍경래 난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 함경도 서북인에 대한 차별 대우였어요. 관리로 임명 안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120 밑에 교육기관이에요. 성균관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거나 그렇죠. 그죠? 속가에 합격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28쪽에 이게 사립교육기관 서원 이런 거는요. 백운동 서원이고 소수서원이잖아요. 최초의 서원. 그 다음에 129쪽에 15세기의 역사책, 16세기의 역사책인데요. 16세기는 기자를 사랑했거든요. 기자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통과 대의 명분을 중시해서 16세기 보세요. 근데 15세기는 자주적 입장이죠. 위로 올라가 보세요. 129쪽에. 고려사 절요, 편년체조, 절편, 동국통감, 최초의 통사, 전체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129쪽에 혼일강리 역대국도죠. 현재 동양의 최고 세계 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크죠, 세계에서. 가운데 나라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동국여제 승남 시험 문제 나왔죠. 오래전에. 또 나옵니다. 129쪽 맨 아래에. 그 다음에 130쪽에 삼강행실도 국조오레이. 이륜 행실도, 동몽수지 다 조선 전기입니다. 오륜 행실도는 정조입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경국대전. 그 다음에 성리학의 주리론, 주기론인데요. 이황과 성악 10도 나왔죠. 이황, 주사서 절요. 자, 성악 집요. 집요하게 신하가 따라다니면서 왕을 가르쳐야 된다. 성악 집요죠. 이죠. 성악 10도. 왕 스스로가 성악,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왕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게 성악 10도고, 신하가 가르쳐야 되는 게 성악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현실적 개혁적이 주기론이죠. 이것이 이제 북학파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북학파가 중상주의 실학자죠. 그 다음에 이제 학파가 북인은 대표자가 조식이죠. 의병장 출신이 많아서 광해군이 예뻐했죠. 남인은 이황, 노론은 이인데, 나중에 숙종 때 서인이 이인데,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나눠진 건 숙종 때잖아요. 그래서 노론이 좋아했던 서인이 누구다? 이고, 소론이 좋아했던 서인이 누구다? 성원이죠. 그러나 노론의 대표자는 송시열, 소론은 윤증. 그 다음에 이제 억불 숭유 정책 때문에 조선은 불교를 억압하죠. 그렇지만 군데군데 불교가 잠깐 반짝반짝 우대를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세조의 강경도감 꼭 기억하세요. 명종 때 승가 부활. 승가는 조선 때 없었다라고 보는데 잠시 부활했죠. 그 다음에 도교는 삼국시대부터 된 건데 속격수를 누가 폐지했죠? 조광조죠. 조광조는 살인이고 온리 성량만 바라봐.
성리학이 아닌 도교, 속격서, 인더스카이로 세이 굿바이.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이거 통일신라 말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대까지도 지금 우리, 한국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일부, 대기업, 사장들은, 회장들은, 묘자리를 잘 쓰려고 그러죠? 다 풍수지리죠. 그 다음에 조선 전기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특히 세종대왕 때 천체관측, 혼이간이,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해시계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의 지도, 별자리, 돌에다가 새겼죠. 석각이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 그 다음에 의학책,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향약구국방, 향약집성방.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그 시대별 구분하라 했죠. 그 다음에 개미자, 갑인자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어요. 다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활자. 그 다음에 화차, 거기 병서와 무기 제작의 신기전, 화살이 100개가 한꺼번에 날아가죠. 거북선은 이순 장군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순 장군이 개량한 거죠. 태종 때 거북선. 그 다음에 15세기 건축, 경복궁, 16세기 뒤로 가보세요. 136쪽, 사림이 권력 잡을 테니까 사림의 헬스클럽인 서원 건축. 그 다음에 15세기 분청사기, 16세기 백자, 조선 후기 청화백자, 아까 얘기했죠. 11세기 순수청자, 고려, 12세기 중요 상감청자, 고려 말에 분청사기, 15세기 분청사기, 16세기 백자, 사림처럼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림이 자기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청화백자, 15세기 안견의 목류도원도, 강연의 고사간수도, 16세기 노비 출신 이상자의 송화보월도, 문인 화가냐 화원 출신이냐 구분하라 했죠. 그 다음에 137쪽에 서해 안평대군의 송설체, 양사원의 초서 흘리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137쪽에 세종 때 박연, 성종 때 성현, 음악가 이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1-138쪽에 성리학이, 논쟁, 이기론, 그리고 139쪽에 양명학, 심증리, 치양지, 지행합일설, 그리고 이거는 강화학파, 양명학은 거의 인기가 없었죠. 실학은 중농, 중상, 농업을 중시했냐, 상업을 중시했냐, 실학은 반영되지 않았죠. 정책에. 그리고 실학은 뭐죠? 중상주의 실학자는 농업을 무시했나요? 아니죠. 농업을 중시한 실학자, 상업을 중시한 실학자, 그 순서로 나타나지만 상업을 중시한 실학자도 농업을 중시했다. 농업이 발달해야 먹고 남은 걸 파는 상업이 발달하죠. 140쪽에 경세치용, 이용우생, 실사구시, 실학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죠. 실학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실증, 민족, 근대지향적, 유용원, 이익, 정약용, 유수원, 홍도용, 박지원, 박재가 이렇게 중농, 중상을 구분하고 농업을 중시하는 실학,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이 쓴 책 다 해야 됩니다. 유균, 유산균, 유형원, 균전론, 이익을 한전론, 영업전, 이익의 패전론, 화폐 사용하지 말자. 정약용은 500여 원의 책을 썼죠. 500여 원의 책. 목민신서, 흐문신서, 여전론에서 정전론으로 바꿨습니다. 정전론에서 여전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수원의 우서, 산홍공상은 직업적 차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죠. 그거 아니야. 직업적 평등화. 홍대용의 의산문답, 실용과 허자가 등장해서 실용은 옳은소리, 허자는 헛소리. 그 다음에 박지원의 열하일기, 양반전, 양반의 허구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박지원이 수레와 선박을 주장했는데 제자인 박재가도 수레와 선박을 주장을 하고, 박재가는 북학이라는 책을 써서 중상주의 실학자, 상업을 중시하는 실학자가 북학파라는 별명을 듣게 되는 건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박재가는 우물을 소비에 비유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꼭 기억을 하세요. 근데 실학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배우느냐? 개화사상학에 영향을 줬죠. 그 다음 이종희의 동사, 유득공의 발했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여기 알아둬야 됩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 142쪽에, 그 다음에 지리책에 동국지도도, 조선 전기의 동국지도도 있는데 조선 후기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중요합니다. 축척, 거리를 줄여서 나타낸 비율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중환의 택리지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백과사전유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의 지전설, 지구가 돈대요.
어지럽지가 않아요. 근데 김성문, 홍대용의 무한우주론, 특히 홍대용은 우주가 무한하대요. 미쳐버리죠. 의학의 동의보감, 마과해통, 이제 그런 소리 하지마. 이제 동의수세본, 체질에 따른 처방을 달리해야 돼. 감기 걸렸다고 똑같은 약 지어주면 안 돼. 체질이 다르면 처방이 달라야 돼. 동의수세본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후기 농업책 내려가 보세요. 농가집성, 이양법 보급했죠? 색경, 임원경제지. 그리고 조선후기에 서민들도 글그림 그렸죠? 서당 교육 보급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름 없는 화가의 그림 민화, 판소리 정리에 유명한 사람 신재효 144쪽. 한글소설 홍길동 춘향전. 사설시조는 글자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한문학 정약용 박지원이고 정약용의 삼정의 문란, 촛불이 흘러내리는 걸 백성들의 눈물에 비유했죠. 삼정의 문란. 진경산수와 정선, 그리고 김홍도는 농촌생활, 신윤복은 뭐죠? 양반과 부녀자, 둘 다 풍속화가죠. 강세왕의 145쪽에 서양의 명함법, 민화, 이름 없는 화가의 그림에 사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법주서 팔상전, 법주서 팔상전은 제가 뭐라 했죠? 주심포하고 답보가 다 섞여 있죠? 제 책이 잘못된 거 고치셨어요, 여러분? 수원화성, 근정전, 조선후기의 청화백자 됐습니다. 뒤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목적은 왕권 강화가 목적이죠. 그리고 민생안정, 재정확보인데요. 이 내용들을 알아두고 특히 서원이 이 흥선대원군의 정치 목표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걸 알아두십시오. 사창제 같은 경우도 조선 전기에 있다가 폐지됐는데 이걸 다시 이게 부활시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납전, 당백전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그 다음에 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양반들한테 요거도 먹었지만 양반들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근데 위정척사 사상, 즉 외국과 무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양반의 지지를 받았죠. 그 와중에 프랑스하고 미국이 쳐들어온 게 병인양요, 신미양요고요. 그 사이에 그 언저리, 그 뒤에 오페레토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 오페레토 도굴 사건,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죠. 그 순서도 알아둬야 됩니다. 병인 박해, 제네럴 셔먼 사건,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오페레토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니까 민비하고 고종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 개화 사상가들의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개화 사상가, 위정척사 사상가들의 특징, 주장을 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강화도 조약은 조일수 조규인데 일제의 청해 종주권 부인,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주는 건 해안측량권 영사재판권, 그 강화도 조약에 미처 규정하지 못한 걸 조일수 조규 부록 조일통상장정에 했죠. 특히 조일통상장정에 최애국 대우하고 방공령 발표 한 달 전에 상대 일본에게 알려준다는 조항,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일미영독 일어프라 그랬죠. 우리가 외국과 수교를 한 순서죠. 일미영독 일어프. 최애국 대우 조항을 최초로 인정한 게 미국이죠. 일본은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에서 최애국 대우 인정받죠. 그리고 거중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오경석이요. 149쪽에 개화사상가 중에 오경석이가 세계가 넓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이 청나라 사람이 쓴 해국도지 영환지략 도입을 했다. 유홍기는 김옥균의 스승이고 그러니까 박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고 박 교수가 스승인 거죠. 김옥균의 스승은 유홍기고 김옥균이죠. 그러니까 김옥균의 스승이 유홍기하고 박 교수죠. 자, 어찌됐든 개화파도 18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어떤 주장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가면은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을 배우기 위한 수신사, 조사시설단 신사유람단, 청나라 배우기 위한 영선사, 미국을 배우기 위한 보빙사절단 그런 것들을 알아두고요. 이 위정척사 운동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통상반대, 개화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90년대 항일 의병으로 이모군란은 별기군에 대한 우대와 99년의 차별 때문에 일어났죠. 이걸로 인한 결과 제물포 조약과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뒤집어 보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한반도에 힘을 키우니까 갑신정변을 통해서 뒤집어 보려고 했죠.
그것도 갑신정변의 개혁 내용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가장 먼저 시도한 거는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의 내용 꼭 알아두세요. 지조법은요, 갑신정변의 내용 중인 지조법은 토지세인데요. 토지세는 세금 제도지 토지제도가 아닙니다. 토지제도 개혁 갑신정변 외면했습니다. 토지제도 개혁.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은 경제적 침투를 올리죠. 그죠?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 조약으로 우리나라 청나라 일본 군대가 철수하니까 러시아가 찝쩍거리죠. 그걸 견제한 게 거문도 사건이죠. 영국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그죠?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한 정부 군대가 청나라 군대한테 군대를 요청하고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니까 동학농민군이 정부하고 손을 잡죠. 화해를 하죠. 전주화야. 그런 과정에서 청나라 일본 군대가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와중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죠. 그 내용을 다 알아둬야 돼요. 특히 1차 갑오개혁하고 2차 갑오개혁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2차 갑오개혁은 홍범 14조.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정청이라고 하는 1-153쪽에 우리나라 개혁기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일본이 무시를 하고 갑오개혁을 하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을미개혁은요, 을태우 단종년, 을미개혁의 내용. 을미개혁은 뭐죠? 명성황후를 죽인 거죠. 그쵸? 그리고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게 을미의병인데, 그 을미사변으로 을미개혁을 하고 을미의병이 일어나는데, 을미개혁의 내용은 을태우,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라, 그쵸? 을태우, 태양력, 우편제도, 단종, 단발령, 종두법, 예방조사, 연호 사용,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 건원은 법흥왕의 연호, 소학교 설치, 갑오 을미개혁의 의와 한계, 동학은 교조신원운동, 어느 집회 때부터 정치사회운동으로 바뀌었죠? 보훈집회, 156쪽으로 넘어갑시다. 조병갑이죠. 방공령은 조병식, 제1차 동학농민봉기를 유발한 사람은 조병갑, 갑질한 거죠. 병갑이하고 병식이는 팔구촌 사이랍니다. 그 다음에 1차 때 전봉준, 황토현, 황룡천 전투에서 정부 군대가 못 이기니까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고 또 청나라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전주에서 손을 잡게 되죠. 동학농민군이 깜놀한 거죠. 이 청일전쟁터가 되겠다 이런 거죠. 그 집강서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드디어 청일전쟁이 벌어졌는데 그죠? 일본군이 우리 경복궁에 들어와서 행패 부린다는 얘기를 듣고 2차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2차 농민봉기 때는 북접이 참가합니다. 북접은 손병이 이 포접제라는 게 동학의 교단인데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북접이 참가합니다. 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죽인 것에 만족하지 않은 일본이 고종을 협박하니까 고종이 악관으로 도망가죠. 그 악관에 도망가고 있을 때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돈 되는 권리 다 뺏겼다고요. 광산, 삼림, 철도, 부설권. 그래서 왜 우리나라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니? 돌아오세요. 컴백홈 한 것이 독립협회죠. 급진개합하러 갑신정변 때 참가했다가 미국에 망명했다 돌아온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이제 만들었죠. 정부 관료도 참가하고 회원가입에 제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참가해서 민중이 참가한 대표적인 단체가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 채택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독립협회가 얘기하는 중추원은 의회죠. 고려 때 중추원은 왕의 비서고, 그죠? 그래서 그거 알아둬야 되고요.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어요. 여러분,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다 급진개합파 쪽에 계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해요. 근데 공화정을 세운다고 모함을 해서 없애버리죠. 한국협회하고 싸움 붙여서. 한국협회는 보부상 단체가 만든 거죠. 갑신정변 때 없어진 해상공국도 보부상이 만든 거죠.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애국개몽운동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주기론, 북학파, 개화사상, 개화파, 그 개화사상, 개화파들이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애국개몽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뭐죠? 신민회죠. 비밀단체. 그죠?
그래서 독립협회의 한계는 뭐죠? 러시아가 주로 외세 배척의 대상으로서 그랬고,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품 물고 반대하지 않았죠. 자, 아관에서 돌아온, 고종이 쑥스러우니까 나라 이름 바꿨죠. 대한제국. 그리고 개혁을 실시한 게 광무개혁인데, 이게, 교육과 산업 군사제도 개혁에 힘을 썼는데, 군사제도 개혁은 좀 박수를 받고 있죠. 가보개혁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군사제도 개혁은. 근데 광무개혁은 근본적으로 구본 신참이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개혁이었어요. 교육과 산업의 관점에서 보시고요. 간도와 독도도 여러분들 한 번에 읽어보셔야 돼요. 의병은요, 자발적인 군대인데, 명성황후 죽인 것 때문에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인데요.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인데 이게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등장하고, 이때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했던 최익현 할아버지도 을사의병 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미의병은요,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일어났고요. 해산된 군인들이 참가해서 그 의병의 힘이 강해집니다. 더욱더. 그 다음에 의병들이 모여가지고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서울 쳐들어오려고 했었죠.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죠. 그 의병이 호남지방으로 이제 도망을 가니까 호남지방에 있는 의병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게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애국개몽운동의 단체는 대체로 이제 을사조약 전후라고 하는데 1904년에서 1910년까지 그 애국개몽 단체가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황무지 개관권을 반대한 보안회, 입헌 정체를 주장한 헌정연구회, 대한작강회,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대한작강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신민회가 제일 중요하죠. 비밀단체. 신민회하고 신간회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공화정을 주장을 했고 이게 애국개몽운동이 교육과 산업이에요. 광무개혁도 교육과 산업이지만 그거하고는 맥이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신민의 내용은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신문 중에서 그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에게 가장 심하게 대들었죠. 근데 일본이 처음에 건들지 못했어요. 영국인 사장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는 뭐죠? 사회 진화론을 인정해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163쪽의 이모군란의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으로 청나라 상인이 이제 내륙에 와서도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정리 사업으로 메가다가 우리나라 백동화의 병종을 다 못 쓰게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방공령은요,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이 경제적 침투로, 작전을 바꾸면서, 그죠? 우리나라 곡식을 뺏어가니까, 방공령을 내린 건데, 우리가 또, 한 달 전에 안 알려줬다 해서 우리가 배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권수호운동에 아까 얘기했던 시전상인들의 한국중앙총상회가 1-165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권수호운동으로,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 이권을 가져가려면 독립협회가 많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권수호 운동도 있고요. 1-166쪽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에 보안회가 반대해서 좌절시켰거든요.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이 달라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황무지 개간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농광회사예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 시작됐습니다. 1907년에 금모으기 운동이죠.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근데 상류 측은 참가 안 했어요, 많이. 그 다음에 거기 이쪽에 1-167쪽에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은행이 있어요. 조선은행, 한일, 천일, 한성은행입니다. 근데 화폐 정리 사업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제도인데요. 167쪽에 갑신정변으로 중단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 쭉 가시면 1-168쪽에 그 건축의 중간에 독립문이 나오죠. 파리의 개선문 모방, 덕수궁의 석조전은 르네상스식, 명동성당은 기둥이 뾰족뾰족해요. 지붕이 기둥이 아니고 지붕이 뾰족뾰족하죠. 고딕식입니다. 하느님한테 조금 더 다가가겠다는 거죠.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10일마다 한 번씩 발간했고, 관보죠. 관청에서 발행한 거죠. 한성주보는요, 한성순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건데, 국화문 혼용에다가 최초로 신문에 상업 광고를 실었어요. 꼭 알아두세요. 최초의 민간신문은 밑에 독립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 중요하고요. 제국신문 중요합니다. 여성신문이죠.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영문판, 만세보가요, 동학이 이름 바꾼 천도교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원산학사는 주민이 만들었고요. 학교. 동문학 유경공원은 정부가 만들었는데 특히 유경공원은 상류층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미국인 헐버트예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1-168쪽에 위에 서양식 의료기관의 강혜원의 알렌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169쪽에 헐버트를 초청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유경공원에. 교육입국조서도 알아두십시오. 가보개혁 이후에. 그 다음에 맨 밑에 6.1준의 서유견문은 시험 문제 나와서 다시 나오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지키기 위한 연구소가 많이 있었어요. 국문연구소, 지석영, 주식영 이런 사람이 1907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창고에 조선어 연구에 각야날 한글 잡지 각야날 조선어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표준어 이런 거 구분해야 됩니다. 조선어 연구회하고 조선어학회 이 내용을 바꿔놓으면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됐습니다. 자, 종교가 중요한데 1-171쪽에 불교, 유교,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 천도교는 손병희가 이름을 이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개신교, 대종교가 중요합니다. 나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종교죠. 1-172쪽에 일제강점기인데요. 우리가 일본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 1910년에 하늘합방 되기 전에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카스라 테프트,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사인 안 했다고 해서 헤이그 특사 파견했죠. 고종의 강제퇴위. 그래서 그걸로 고종의 강제퇴위 그걸 반대했던 게 대한자강회죠. 한일신협약이 정미칠 조약인데 일본인이 직접 정치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 정치였고요. 그죠? 일본이 추천하는 사람만 정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73쪽에 가면 사법권 박탈 이후 경찰권이 뺏기면서 이제 거의 우리가 일본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총독 육군대장이고. 자, 일제강점기는요, 세 시기로 나눠서 알아둬야 돼요.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 문화 통치,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가 1910년대고, 20년대가 문화 통치, 그죠? 보통 경찰 통치죠. 30-40년대가 뭐죠? 병참기지와 민족말살 정책. 그래서 일제강점기는요, 어떤 사건이 나오잖아요.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는 1932년이니까, 그거는, 세 번째 해당되는 거죠. 민족말살 정책. 그 시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면, 치안유지법은 1925년인데, 그건 문화 통치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헌병 경찰 통치, 무섭게 다스렸고, 보통 경찰은 3.1운동을 갖다가 가혹하게 진압했다 그래서, 세계 여론의 비난을 들으니까 부드럽게, 다스리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겉으로만 이제 바뀐 거죠. 1-173쪽에 보통 경찰 통치가 문화 통치로 되어 있는데 190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902년을 1920년대로 고쳐야죠. 1902년대가 아니라 그 공하고 2가 뒤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말살 정책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이제 산미 증식기획, 10년대 회사령 20년대 회사령 폐지 신고제로 바꾼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하는 그 독립운동 단체들도요, 대한독립의군부, 대한강복회, 대한강복회는 공화정치죠. 독립의군부는 고종에 대한 의리 때문에 복벽주의를 표방했다는 거. 왕의 정치로 되돌아가자는 거죠. 1910년대 국 외에 애국개몽 단체면서도 국외 독립운동기지에 앞장선 신민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이 위치를 알아둬야 돼요. 삼원보하고 용정천하고 명동천이 어디 있었는가. 그리고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대한인국민회, 대조선국민군단, 미국이죠. 그래서 176쪽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는 과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177쪽에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했는데 정치체제도 알아두십시오. 상권 분립을 통한 민주공화제 정부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도 교통구가 연통제 이런 것들은 만주의 이동양행 다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가 그 슬럼프에 빠져요. 그게 그래서 1-178쪽에 국민회의,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없애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싸우고 더 갈라서죠. 그래서 거기 창조파, 개조파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났거든요. 그런 사람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도체제도 개편한 것도 알아둬야 돼요. 178쪽에 참고해 임시정부의 정부의 체제 변천도 알아둬야 되고요. 여기 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돼서 일본으로 봤을 땐 테러 단체죠. 그래서 그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앞장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79쪽에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인데요. 3.1운동 이후에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있었죠. 3.1운동은 고종이 돌아갔을 때하고 시기가 맞았고 60만세 운동은 마지막 왕인 순종이 서거했을 때 일어났던 건데 사회주의가 발각이 돼서 참가하지 못하죠. 그것도 중요하고요. 3.1운동의 최대의 민족운동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리고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지고 한인애국단은 31년인데요. 약간의 그 어떤 견해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일본으로 봤을 땐 테러 단체인데 여기 이 김원봉이 의열단의 최고 책임자였죠. 그 의열단의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도 알아두시고 한인애국단은 이봉창, 윤봉길 의거고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중국 내에서 독립운동하는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라고 중국의 국민당 정부, 지금 타이완 정부에 해당되는 장개석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 이후에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쾌거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이 이 봉오동 청산리 봉오동 청산리 다 사이에 훈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으로 이어지는 거 순서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돌아와서 3부가 성립이 되죠. 하나를 합치지 못하고 3부가 또 두 개로 또 합쳐지죠. 국민의회하고 혁신의회로 만들어지죠. 두 개로 또 합쳐지잖아요. 국민부하고 혁신의회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1-183쪽에 그 하단에 가면 참고가 나오는데요. 참고가 맨 아래 참고에 1930년대 무장투쟁의 도표가 나오잖아요. 그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으로 나눠지죠. 이 조선의용군이 여러분 뭐냐면 북한의 인민군의 원조예요. 이 한국광복군은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자유시 참변으로 돌아온 우리 독립군 운동 단체들이 하나를 합치지 못하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로 통합이 되고 그것을 하나를 합치지 못하고 두 개를 합쳤죠. 국민부하고 혁신회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각각의 그 군대를 데리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통폐합이 되면서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1-184쪽 하단에 그 한국광복군이 일본과 맨 아래쪽에요. 일본과 독일의 선전포고하고 이런 거 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185쪽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민족운동한 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